딸의 눈물 한 방울에 강남을 주름잡던 거대 조직 전체가 하룻밤 만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전설적인 백야의 늑대 아버지가 펼치는 자비 없는 피해 복수극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국가가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겼을 때 가장 먼저 새벽을 여는 이들. 그들은 백야의 늑대들이라 불렸다. 대테러, 요인 구출, 적지 중심 작전. 인간의 상상력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옥을 겪고도 살아 돌아오는 이 나라 최강의 인간 병기들이었다. 그리고 그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는 살아있는 전설, 강철호 준장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서는 청와대의 경호실장도 국정원의 해외파트 부장도 경의를 표했다. 그의 몸에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누비며 얻은 흉터들이 별자리처럼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은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그는 국가가 길러낸 가장 완벽하고 가장 치명적인 칼이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세상에 단 하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부드러운 존재가 있었다. 그의 유일한 딸 강유라 하사. 아버지를 따라 군인의 길을 택했지만 사령관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어 스스로 최전방 GOP 사단으로 자원한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온유함을 모두 물려받은 아이였다. 철호는 딸의 선택을 말없이 존중했지만 단 한순간도 딸에 대한 걱정을 놓은 적이 없었다. 그는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그녀의 무사 안녕을 기도하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고요한 세계에 핏빛 균열이 생긴 것은 유라가 첫 휴가를 나왔던 어느 주말 밤이었다. 유라는 자신을 따르는 분대원들과 함께 소박한 회식을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부대 밖의 공기는 달콤했다. 웃음꽃을 피우며 식당을 나서던 그들의 앞을 값비싼 외제, 차에서 내린 한 무리의 남자들이 가로막았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들의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눈빛은 천박하고 오만했다. 이야, 저기 계집군인 좀 봐라. 요즘엔 군대에서 여자도 받아주나 보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양태수라는 남자가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유라의 어깨를 툭 쳤다. 유라의 분대원들이 급히 앞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딜 가, 이 새끼들아. 군발이 새끼들이 민간인한테는 꼼짝도 못한다며.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가르쳐주지. 양태수와 그 일당,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를 주무르는 신흥양아치 집단 청담회 멤버들이었다. 그들은 유흥으로 번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유희로 삼는 인간 쓰레기들이었다. 특히 그들은 군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것을 즐겼다. 법적으로 민간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군인들의 무력함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비뚤어진 놀이였다. 여자 뒤에 숨지 말고 남자답게 덤벼봐. 이 애송이들아. 양태수의 조롱과 함께 무차별적인 폭력이 시작되었다. 유라의 분대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수적으로도 체격적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군인이라는 신분이었다. 주먹을 뻗으려다가도 혹시나 이것이 문제가 되어 군 생활에 오점이 남을까 망설이는 순간 야비한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유라는 눈앞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녀의 몸속에서는 특전사령관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투쟁 본능이 들끓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움직일 수 없었다. 여성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편견과 싸워야 했던 그녀에게 민간인 폭행이라는 꼬리표는 군 생활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분대원들이 모두 쓰러지자 양태수는 피 묻은 구둣발로 유라에게 다가왔다. 꼴 좋다. 내년 때문에 내 부하들이 다 이 꼴이 된 거야. 군복 입은 계집은 그냥 얌전히 서서 웃음이나 파는 게 어울려. 알겠어? 그는 유라의 뺨을 손바닥으로 두어 번 치며 모욕을 주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침을 뱉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외제 차에 올라 사라졌다. 유라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동료들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그녀가 흘린 눈물은 단순히 아픔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짓밟힌 데 대한 피눈물이었다. 백야의 늑대, 강철호의 심장에 그의 딸이 흘린 피눈물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휴가에서 복귀한 유라와 분대원들의 상태는 엉망이었다. 얼굴의 멍과 상처는 의무실에서 대충 치료했지만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 밤의 일에 대해 함구했다. 넘어졌다. 우리끼리 장난치다 다쳤다는 어설픈 거짓말로 진실을 덮으려 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들의 무력함이 드러나고 싸움에 휘말린 문제의 병사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대의 눈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었다. 며칠 후 분대원 중 막내였던 김일병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중대장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보고는 지휘계통을 타고 빛의 속도로 강철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보고서를 읽어내리는 강철호의 얼굴은 마치 고대 석상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집무실 안의 공기는 영하 수십 도의 극지방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 양태수는 강유라 하사의 뺨을 때리며 군복 입은 계집은 웃음이나 팔라며 모욕함이라는 부분에서 그가 쥐고 있던 만년필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두 동강 나버렸다. 그는 즉시 전용 헬기를 타고 딸이 복무하는 최전방 부대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특전사령관의 방문에 해당 사단은 발칵 뒤집혔다. 사단장이 직접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맞았지만 강철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곧장 딸 유라를 찾았다. 한적한 부대 뒷산에서 마주 앉은 아버지와 딸. 유라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그늘진 얼굴과 떨리는 손끝은 감출 수 없었다. 다 들었다. 강철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유라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명예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내 잘못이 아니다. 강철호는 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내 잘못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이 나라의 엿 같은 법과 내 딸이 짓밟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애비의 잘못이다. 그는 딸의 멍든 뺨을 차마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허공에서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의 눈빛이 지독한 고통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울지 마라, 내 딸. 눈물은 내 대신 내가 흘려줄 것이다. 아니, 내 놈들을 짓밟은 그놈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등 뒤로 유라는 아버지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늘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아버지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분노한 야수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부대로 복귀한 강철호는 그날 밤 자신의 신복들을 소집했다. 707부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그의 충직한 그림자인 서백산 원사. 국군 최고의 해커이자 전략가인 오진혁 대위. 그리고 일당백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독사라는 코드네임의 최정예 요원까지. 어두운 작전 상황실, 강철호는 3명의 신복들 앞에서 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여과 없이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그들의 얼굴은 점차 분노로 굳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사령관의 딸이 당한 일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모든 군인, 그들의 동료, 그리고 그들의 명예가 함께 짓밟힌 사건이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하지만 우리의 주먹은 법보다 더 정의로워야 한다. 강철호가 벽에 걸린 서울의 지도를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 끝은 청담회의 아지트가 있는 강남의 한복판을 향해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군인이 아니다. 우리는 심판자다. 법이 처단하지 못하는 악을 우리가 직접 단죄한다. 그는 지도 위에 굵은 글씨로 작전명을 썼다. 작전명 발키리 벨키리어. 북유럽 신화 속
전장의 용맹한 전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전사의 이름. 그것은 부러진 날개를 가진 자신의 딸과 짓밟힌 모든 군인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아버지의 가장 신성하고도 잔혹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이름이었다. 작전 개시 D-데이. 강철호와 그의 새 그림자는 707부대 지하에 위치한 비밀 벙커에 모였다. 그곳은 외부에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오직 블랙옵스 블랙아프스, 즉 비공식 비밀 작전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최첨단 정보 분석 장비들과 세계 각국의 총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목표 양태수. 그리고 청담회 핵심 조직원 12명. 우리의 임무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다. 강철호가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한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했다. 우리의 목표는 저들의 세계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것이다. 저들이 가진 돈, 명예, 그리고 폭력에 대한 신념까지 그 뿌리부터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다시는 그 어떤 누구도 군복의 명예를 더럽힐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오진혁 대위가 해킹을 통해 확보한 청담회의 모든 정보가 스크린 위에 펼쳐졌다. 그들의 신상 정보, 재산 내역, 사업 구조, 그리고 약점까지. 양태수는 이번 주 금요일 밤 자신의 클럽 RS에서 비밀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을 초대해 불법적인 로비와 함께 고액의 도박판을 벌이는 자리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밤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들의 작전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었다. 1단계 교란. 오진혁 대위가 놈들의 자금줄과 통신망을 마비시킨다. 2단계 고립. 서백산 원사와 독사가 파티장 외부의 경호 인력을 소리 없이 제거하고 목표물들을 완벽하게 고립시킨다. 3단계 심판. 강철호가 직접 파티장에 진입해 양태수를 심판한다. 작전의 이름인 발키리처럼 그것은 전격적이고 무자비한 심판이 될 터였다. 그들은 군복 대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었다.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발라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겼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특수 제작된 비살상용 충격탄, 그리고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각종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기억해라. 작전지로 출발하기 직전 강철호가 팀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오늘 밤 유령이 된다. 우리의 존재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오직 결과만이 남을 뿐이다.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임무를 완성한다. 네, 알겠습니다. 4명의 남자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차가운 결의와 함께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의 짙은 야성만이 남아있었다. 금요일 밤 강남의 클럽 RS는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돈과 권력에 취한 인간들의 탐욕으로 들끓고 있었다. 클럽의 가장 깊숙한 곳, VVIP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룸에서는 양태수가 거물급 정치인에게 뇌물이 든 돈 가방을 건네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에게는 인생 최고의 밤이 될 터였다. 바로 그 순간 클럽의 모든 음악과 조명이 일순간에 꺼졌다. 정전이었다. 암흑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뭐야? 무슨 일이야? 양태수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내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묻혀버렸다. 비밀룸의 강화 유리창이 박살나며 검은 복면을 쓴 4명의 괴한이 밧줄을 타고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사람들을 유령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목표물인 청담회 조직원들만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져 나가는 조직원들. 순식간에 룸 안에는 양태수 혼자만이 남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앞에 지옥의 사신처럼 서 있는 4명의 남자.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내 놈이 양태수냐?
강철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지독하게 잠겨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렸어. 그 순간 양태수의 뇌리에 며칠 전 자신이 모욕을 주었던 그 계집 군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잠자는 늑대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발키리의 잔혹한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양태수의 눈에 비친 강철호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 그 자체의 화신이었고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온 심판자였다. 양태수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차단된 후였다. 살려주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나 건드리면 무사하지 못해. 그는 마지막 남은 허세를 쥐어짜내며 소리쳤다. 강철호는 대답 대신 곁에 있던 독사에게 턱짓을 했다. 독사는 말없이 양태수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뼈가 탈골되는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다. 으악! 끔찍한 비명과 함께 양태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강철호는 그런 그의 앞에 쭈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내 놈이 말하는 힘이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었나. 약한 자들을 짓밟고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는 오진혁 대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오 대위는 노트북을 켜 양태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그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 놈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구경시켜주지. 오 대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자 화면 속의 숫자들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수백억에 달하는 검은 돈이 익명의 자선단체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계좌로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내 돈. 내 돈이야. 양태수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눈앞에서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돈이 사라지니 내 힘도 사라지는 것 같나? 강철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 놈이 내 딸에게 주었던 모욕을 이제부터 하나씩 되돌려줄 차례니까. 강철호는 바닥에 떨어진 최고급 양주병을 깨뜨렸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양태수의 명품 옷 위로 가져갔다. 내 놈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내가 직접 망가뜨려주지. 그는 양태수의 비단 셔츠와 양복을 마치 돼지 가죽을 벗겨내듯 갈갈이 찢어버렸다. 값비싼 시계는 군홧발로 지시겨 박살냈다. 양태수는 고통보다 더한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듯한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마지막으로 강철호는 양태수의 멱살을 잡아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눈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늑대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내 딸의 뺨을 어느 손으로 쳤지? 말해. 어느 손이냐고. 공포에 질린 양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가리켰다. 강철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오른손 손가락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뒤로 꺾어 부러뜨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양태수의 입에서 그르렁거리는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것으로 첫 번째 발톱 자국을 새긴다. 강철호는 너덜너덜해진 양태수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다음 심판이 있기 전까지 오늘 밤의 공포를 곱씹으며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다시 내 놈을 찾을 때는 내 놈의 숨통을 끊으러 갈 테니. 4명의 그림자는 그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고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화려했던 비밀 파티장은 이제 한 남자의 무너진 왕국과 뼈저린 공포만이 남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발키리의 첫 번째 심판이 있은 후 강남의 밤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휩싸였다. 청담회의 심장부였던 클럽 RS는 잿더미가 되었고 그들의 우두머리 양태수는 행방이 묘연해졌다.
조직원들은 정체불명의 괴물들에게 습격당했다는 소문과 함께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철호의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양태수라는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 뱀의 몸통을 이루고 있던 모든 비늘들을 하나씩 전부 벗겨내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오진혁 대위는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청담회와 연결된 모든 부패의 고리를 추적했다. 그는 양태수의 비밀 장부를 해독하여 그에게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었던 정치인, 경찰, 검찰 간부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결코 배후를 추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각 언론사와 사정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옷을 벗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서백산 원사와 독사는 청담회의 핵심 조직원들을 하나씩 찾아 나섰다.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가장 깊은 공포심을 자극했다. 한 조직원의 침실에는 그가 잠든 사이 다음은 너다라는 피 묻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또 다른 조직원의 차 안에는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의 감시 아래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모든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왕국은 신뢰가 무너지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양태수는 자신의 비밀 은신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폐인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돈도 권력도 부하도 모두 잃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늑대에 대한 지독한 공포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자신의 손가락이 부러지고 온몸이 찢기는 악몽. 마침내 강철호는 마지막 심판을 위해 움직였다. 그는 양태수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양태수는 강철호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의 한복판에 걸려 숨만 붙어있는 사냥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강철호는 양태수가 숨어있는 폐건물로 혼자서 찾아갔다. 문이 열리고 강철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양태수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며칠 만에 본 그의 모습은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퀭한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시오. 뭐든지 다 하겠소.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줄 테니 목숨만은. 그는 바닥을 기며 늑대의 군홧발에 애원했다. 강철호는 그런 그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놈 목숨 따위에는 관심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놈의 진심 어린 사죄다. 그는 양태수에게 하얀 종이와 펜 하나를 던져주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받아 적어라. 이것이 내 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양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강철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언어들로 이루어진 피의 참회록이었다. 며칠 후 강원도 최전방의 육군 백호부대. 쌀쌀한 가을바람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부대의 전 장병들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연단 아래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한 무리의 남자들에게 향해 있었다. 바로 양태수와 청담회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그들은 값비싼 명품 옷 대신 죄수를 연상시키는 허름한 회색 옷을 입고 있었다. 연단 위에는 강유라 하사와 그날 함께 폭행을 당했던 분대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앞에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는 강철호가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강철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그의 육성이 연병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 크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는 복수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 모든 장병들이 부동자세로 숨을 죽였다. 이 자리는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리다. 군복의 무게를 모르는 저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의 신성함을 똑똑히 가르쳐주는 자리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양태수를 향해 턱짓을 했다. 양태수, 내 놈의 마지막 기회다. 내 놈의 더러운 입으로 직접 내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라. 양태수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자신을 경멸적으로 쏘아보는 시선 앞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강철호가 시킨 대로 자신이 쓴 참회록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의 숭고한 헌신을 비웃고 모욕하고 짓밟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날 밤 자신들이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저의 어리석음을, 저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연단 위에 서 있던 유라와 분대원들은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철호는 양태수와 그 일당에게 그들이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죗값을 내렸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군인복지기금과 범죄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하는 것. 그리고 그들 자신은 남은 평생을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를 위해 속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살아있는 지옥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늑대의 심판은 이토록 철저하고 무자비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양태수와 그 일당이 끌려나간 연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철호는 연단 위에 서 있는 딸 유라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에 흐트러진 계급장을 바로잡아 주었다. 괜찮으냐? 아버지가 된 강철호가 나지막이 물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유라가 군인 강하사로서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대한민국 육군 하사의 당당하고 강인한 눈빛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복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것이 단순히 딸에 대한 복수가 아닌 군인 전체의 명예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버지. 유라는 아버지에게 가장 힘찬 목소리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 순간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모든 장병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함성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다. 그것은 땅에 떨어졌던 명예를 되찾은 군인들의 자부심이었고 진정한 리더를 향한 존경의 외침이었다. 그날 저녁 강철호는 자신의 부대로 복귀했다. 그는 집무실에서 딸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린 유라는 아버지의 군모를 쓰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백야의 늑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상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지켜낸 군인의 명예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터였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강철과도 같은 굳은 맹세였다.